수컷은 암컷은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데이트 신청하고 100일 됐다, 1년 됐다, 그 선물 주고 뭐 온갖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보상은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후손을 낳는 게 가장 좋은 보상이긴 한데 너무나 먼 일이란 말이에요. 생명체는 당장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 섹스의 쾌락이었던 거죠. 초기의 번식은 다 무성생식이었죠. 무성생식이 뭐냐면 똑같은 게 복제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우연히 생명이 하나 생겼는데 RNA가 들어있는 첫 번째 생명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RNA가 효소 역할도 같이 하고 유전 정보도 같이 가졌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분화가 되면서 아예 단백질을 또 따로 만들어지고 또 정보를 저장하는 DNA도 갖게 됐어요. 이 생명들이 그냥 저게 똑같이 유전자가 두 벌이 되는 거예요. 두 벌이 되면서 이게 나눠졌어요. 이게 첫 번째 복제였죠. 그러니까 이게 무성생식이었어요. 지구의 생명체의 역사를 38억 년이라고 한다면 38억 년을 1년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38억 년을 대충 36억 5천만 년 하면 그러니까 실제 생명의 역사 1000만 년을 하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일 0시에 최초의 생명체 생겼는데 달려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풍경이 똑같아요. 5월달쯤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산소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월달쯤 등장했던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미생물이 5월달쯤부터 엄청나게 많은 산소를 뿜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새빨갰어요. 하늘도 새빨갛고 그랬거든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6월달, 7월달쯤 넘어갈 때 되면 하늘이 점점 푸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들이 많아진 거죠. 산소들이 많아질 때 생명들은 이제 위기에 빠집니다. 산소는 독이거든요. 우리 몸에도 그런 신문 많잖아요. 신문에 보면 아유 활성산소 때문에 뭐 암에 걸렸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산소는 독이에요. 근데 어떤 박테리아든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들이 고맙죠.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들은 왜? 얘들 산소를 많이 해결해 주니까. 그러나 어느 날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가 박테리아를 꿀꺽 잡아먹어 버렸어요. 잡아먹어서 그 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대개 생명들은 활발해졌어요. 다양한 것들을 기능을 하게 되는데 계속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 진핵세포도 위기에 빠진 거예요. 산소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들이 기가 막힌 방식을 발명한 데 그게 바로 유성생식이었습니다. 유성생식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무성생식은 자기를 복제하니까 똑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유성생식은 두 개의 유전자가 합쳐져야 돼요. 합쳐지는 과정에서 한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오류를 보고 뭐라냐면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돌연변이 있는데 유익하지 않아요. 손해고 해로워요. 그런데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때는 돌연변이가 때로는 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생식을 통해서 돌연변이가 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새로운 환경에, 특히 산소 농도가 막 늘어나는 환경에 누군가는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누가 암컷이고 누가 수컷이다 얘기할 때 우리는 아이고 난자가 나오면 암컷, 정자가 나오면 수컷 얘기할 수도 있고 새끼 나면 암컷 아니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마라고 하는 물고기 있잖아요. 말처럼 생긴 수컷의 배에서 새끼들 나오거든요. 뭐 해마는 수컷이 새끼 나는데 말이 잘못된 거지. 그럼 걔가 암컷이어야지. 근데 왜 수컷이라고 얘기하고 암컷을 안 바꿀까? 이유가 있어요. 배우체라고 하잖아요. 정자와 난자 갖고 나누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냐면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뭐 지금 우리가 하는 난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도 방법이었을 거예요. 얘도 각자 유전자를 반씩 갖고 이거 섞이는 거니까. 난자와 난자가 만나면 정말 좋죠. 왜? 난자는 커다랗잖아요. 그 안에 뭐 엄청나게 많은 미토콘드리아 있고 막 두 개가 합치면 정말 그 수정란은 무럭무럭 잘 자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난자는 너무 무거운 거야. 무거워서 이동을 못 해. 이동을 못 하니까 마주칠 수가 없는 거죠.
개구리알 보세요. 개구리알 있는데 어떻게 마주치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좋은데 마주치지 못하니까 번식 성공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난자와 난자로 결합하는 방법도 처음에 발명됐겠지만 성공한 방법이 아니에요. 야, 그럼 또 다른 방법이면 정자와 정자가 만나는 거예요. 왜? 정자는 이동성이 있잖아요. 둘 다 막 다니니까 정말 만나기 쉽다. 수정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수정은 잘 만났는데 갖고 있는 양분이 너무 작아요. 만나는 것은 성공했지만 새끼로 자라는 것은 또 실패할 확률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 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채택된 방법이 뭐냐면 커다란 양분을 많이 갖고 있는 난자와 이동성이 있는 정자가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은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가 막 쌓아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마주칠 거 아니에요. 마주치기만 하면 유전 정보는 주고 난자가 이미 충분히 많은 양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커다래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는 난자, 정자, 전자가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 방식의 유성생식이 발명된 거죠. 근데 유성생식을 하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새들 같으면 부의 춤을 추죠. 수컷이 막 해서 춤을 춰요. 그 암컷도 마음에 들면 그 같이 춤을 춰가지고 우리 짝짓기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이다. 산양 같은 경우는 저기는 암컷이 있어. 저 암컷이 잘 보여야겠네. 어떻게 수컷끼리 꽝 박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치기 약한 놈은 내가 졌나보다 가고 그 박치기에서 이긴 놈이 암컷 차지하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암컷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 너 봤지? 내가 쟤랑 박치기에서 이겼잖아. 내가 더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 나를 선택해주면 어떻겠니? 기다리는데 암컷이 선택 안 해줘요. 관심이 없어? 그럼 딴 암컷 값에서 또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컷의 입장에서 너무나 비용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하고 싶지 않아. 또 암컷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배에 품고 있어야 되고 새끼 같으면 또 이게 양육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아무나 선택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짝짓기 해서 알을 베는데 애를 베면 너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골라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잘 골라니까 어떻게 해? 수컷은 암컷은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데이트 신청하고 100일 됐다, 1년 됐다, 그 선물 주고 뭐 온갖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보상은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후손을 낳는 게 가장 좋은 보상이긴 한데 너무나 먼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의 보상을 줘야 돼. 그 생명체는 당장의 보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그 섹스의 쾌락이었던 거죠. 섹스의 쾌락이 없었다면 이 유성생식이란 것은 이렇게 지금의 동물, 그러니까 포유동물까지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들 같은 많은 에너지도 들어요. 근데 그럴 때는 당장의 리워드, 보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상을 받지 못했던 생명체들도 있었을 거예요. 짝짓기에서. 근데 그런 생명체들은 짝짓기를 열심히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널리 퍼지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선택되는 건 뭐냐면 쾌락이라는 보상이 있는 생명체들은 어쨌든 꾸준히 짝짓기를 하고 그 덕분에 계속 후손들을 많이 남겨서 그 생명체가 중심이 될 수 있었겠죠. 다양성입니다. 유전자의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유성생식이 있었기 때문에 80억 명이 한 명도 똑같은 없이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달라요. 다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된 거죠.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 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게 될 거고 갑자기 어떤 특정한 질병, 어떤 바이러스가 돌았어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취약한 생명체들은 싹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생명들은 그 유전자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병들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이 약해. 하지만 그 질병에 강한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으면서 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예전은 어떤 게 있었냐면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얘가 이 씨야. 그러니까 내 아들도 이 씨였겠죠. 근데 아내가 김 씨랑 결혼을 했어. 근데 나와 아내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내가 새로운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씨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친부는 기억도 못 하는데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았죠. 무조건 아버지 이름만 성만 따야 된다 막 이런 거였거든요.
예전에는 모든 건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치, 호주제를 폐지하자 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뭐 유림들 반대하고, 어떻게 여성 단체부터는 왜 안 되냐 다 하고 있고. 몇 년 동안 이게 진척이 안 됐는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생물학자예요. 바로 최재천 교수님입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의견서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자, 생태학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몇 가지 그분이 이제 제안을 하셨죠. 자연계에서는 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암컷 혼자서 생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녀 생식을 있잖아요. 근데 수컷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 또 우리 같은 생명체들도 보면 엄마에게 받은 유전자와 아빠에게 받은 유전자 어떤 게 많을까? 반반일 것 같지만 반이 아니야. 왜냐면 엄마께 더 많아. 왜? 정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수정하는 순간 다 없어져. 그러니까 오로지 미토콘드리아는 아빠가 아니라 엄마에게만 물려받거든. 그러니까 우린 유전자도 아빠보다 엄마한테 더 많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왜 그 계통을 따질 때 수컷은 따지지 않아요. 암컷만 가지고 따져요. 암컷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따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어디서 갈라졌겠거니를 계산을 하는 거지. 이미 생물학자들은 모계로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계 중심이야? 호적제 폐지하자는 게 부계 중심에서 모계 중심으로 가자는 게 아니잖아. 누구도 중심이 되지 말고 각 개인이 중심이 되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가족 관계 등록부, 나를 중심으로 나와 엄마, 아버지, 내 자식들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누구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로 넘어가게 되는데도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나 그때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다. 이 법을 바꾸는데 과학적인 사실, 진화적인 사실로 법을 만드는구나. 정말 합리적성을 띠고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미토콘드리아가 생명해 준 성분이 크게 세 가지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였고 두 번째가 성애, 유성생식이었고 세 번째가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유성생식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성생식을 한 다음부터 드디어 죽음이라는 개념이 생명에 등장해요. 무성생식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똑같은 게 계속 생겼잖아요. 이게 하나 박살났어, 부서졌어. 하지만 얘는 죽은 게 아니에요. 왜? 똑같은 존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은 똑같은 존재가 유성생식을 한다면 똑같은 존재가 없어요. 이게 하나 망가지잖아요. 죽은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덕분에 유성생식이 등장했고 유성생식이 등장한 다음부터 세포 사멸이라는 메커니즘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우리 몸에서 계속 세포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때 빌잖아요. 때가 다 죽은 세포들이에요. 계속 그러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긴 거예요. 이 세포가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엄청나게 늙은 세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젊은 세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도 죽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긴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바이러스는 죽지를 못해요. 왜? 미토콘드리아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삶을 엮지 못해. 어디 가야 돼? 꼭 박테리아에 들어가든 식물에 들어가든 동물에 들어가든 숙주에 들어가서야 자기의 유전자를 껍데기 복제해서 바깥으로 어떤 입자가 나올 수가, 덩어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생명이 아니죠. 왜? 죽지 못하니까. 우린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은 생명만 가지는 특권이에요. 우린 돌멩이 죽지 못해요. 자동차 죽지 못합니다. 그럼 망가지는 거고 이건 박살나는 거지. 오로지 생명들만 죽을 수 있는데 어떤 생명들이냐? 번식을 하는 생명이죠. 바이러스 같은 존재는 죽지도 못하는 존재, 생명도 아닌 거죠. 낯설게 보고 싶었어요. 페어프렘둥이라고 하는 문학 이론이 있어요. 독일 말로 VERFREMDUNG. 페어프렘둥. 낯설게 하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학에 보면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자로 하여금 낯선 환경에 들어가서 낯선 사람과 만나게 하면서 그 속에서 뭘 발견해? 자기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왜 가요?
여행 가서 우리 관광하러 가? 관광하면요 유튜브가 제일 좋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과학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왜 여행을 갈 때도 우리 옆 동네 가는 것보단 딴 도시 가는 걸 좋아하고 딴 도시 가는 거 딴 나라 가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멀리 갈수록 더 낯설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사 책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낯설까를 고민을 하는데 저 첫 번째 챕터를 쓰는데 첫 번째 챕터가 이제 중간쯤에 있는 네안데르탈인의 이제 그 멸종 얘기를 썼거든요. 네안데르탈 멸종 얘기 쓸 때 나도 모르게 네안데르탈 시각으로 보게 썼어요. 처음부터 내가 미토콘드리아에게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네안데르탈은 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안데르탈에 대해서 네안데르탈이 저기 호모사피엔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저들은 우리보다 강한 것 같고 사람 숫자도 많고 도구도 잘 쓰고 있고 옷도 좋고 어떡하지? 막 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네안데르탈 가족이 그 호모사피엔스 가족을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렵죠. 어떡하지 했는데 호모사피엔스 가족은 어깨 한번 들썩하고 간단 말이야. 쟤는 네안데르탈이야? 난 관심 없어 너네한테. 그리고 가고 이 사람은 스스로 사라지고 말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다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시각에서, 화성에 간 로봇의 시각에서, 나중에 삼엽충의 시각, 미토콘드리아의 시각, 제일 마지막에는 달과 바다의 시각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설책 읽는 것 같다. 여기 광고도 이렇게 소설보다 재미있고 다큐보다 감동적이다 그러는데 저 스스로 그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내가 소설을 쓸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이제 하고 약간 이제 SF를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